자,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할 건요, 이제 회로 이론입니다. 회로 이론이고, 회로 이론에 공부를 하기 전에요, 이제 이 수업은 바로 회로 이론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기초전기전자라고 해서 이 수업을 항상 먼저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업에서도 전기 이론 수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로 이론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데, 이 기초전기전자는 고등학교 전기전자에 관련된 전기하고 전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처음에 그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제일 먼저 한 게 기능사, 전기 기능사였거든요. 기기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기능사 수업을 맡아가지고 하다가 그걸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책을 이렇게 뒤져보고 수험수 좀 뒤져보고 해가지고 만들었던 게 기초전기전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자격증 수업에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자격증도 바로 수업을 진행하니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이제 좀 추가해가지고 했고, 공무원 전자직 수업을 하면서도 이걸 알면 공무원 전자직도 이해가 다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전기직은 아예 이 자체가 시험 문제고 하다 보니까 기초전기전자 수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가셔가지고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범위는 아마 이 기초전기전자에서 끝날 겁니다. 이 기초전기전자 이상 벗어나는 공부는 아마 고등학생들한테 안 시킬 겁니다. 안 시킬 거니까 요거 정도를 좀 열심히 해놓으면 학교 가셔가지고 뭐 마이스트를 가든 뭘 어딜 가든 다 그냥 요거 위주로 가르칠 거니까 정리 좀 잘 해두시고, 그리고 요 수업 자체가 우리 수업 실연에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시험에 작년하고 다르게 콘덴서 문제가 그 전기든 전자든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 나왔는데 이 콘덴서 관련된 내용도 여기서 다 하는 거고, 어쨌든 뭐 열심히 좀 해야 될 파트인 것 같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이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통 수업을 할 때는 좀 천천히 수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업 듣는 대상이 비전공자가 많아요. 공무원 쪽은 비전공자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 전공을 하셨으니까 수업을 어느 정도는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1장은요, 교재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이 그냥 기능사 수업은 1장만 하면 될 정도로 1장에는 그냥 내용이 많아요. 이런저런 내용이 많거든요. 뭐 그런데 1장 파트의 내용을 보충해 가지고요, 1장만 했더니 너무 내용이 작아가지고 2장, 3장을 이제 회로 이론 그 전공 서적에 있는 책을 좀 참고해 가지고 2장, 3장을 보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장 내용이 2장, 3장과 같은 거니까 그냥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장이 혹시 전기직 하시는 분요? 전기직 하시는 분 이 책 따로 사신 분 있나요? 작년이고 다행이고, 또 올해 새 책 사신 분, 전기직 하시는 분 중에 없죠? 올해 새 책을 사셨나요? 그 책 어디서 샀습니까? 4층에서요? 5층에서. 전기직 하시는 분은 그 책을 보지 마세요. 이 책을 보지 마시고요, 전기 이론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내용이 똑같아요. 같은데 뒤에 전기 쪽에 관련된 뭐 삼상 같은 내용도 추가되어 있고 하니까 그 책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문제도 좀 그게 더 많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1, 2, 3장은 그냥 회로에 대한 기본 해석입니다. 올해 우리 기출에 KCL 나왔잖아요, 그죠? KCL 나왔고 ohm의 법칙이 뭐냐, 전자 쪽에서 그런 게 나왔거든요. 그런 건데, 아무튼 그 기본 내용은 여기 다 있으니까 봐두시고, 그리고 특히 올해 뭐 근래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도 종속전은 나와가지고 거기 태분한 등가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 여기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회로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직류회로 해석입니다.
직류회로 해석을 일단 못하면요, 올해 나왔던 형태의 교루 시험 문제는 못 풉니다. 그죠? 그래서 못 풀고 직류회로 해석이 잘 되면 교루 문제는 직류하고 어떻게 다르다라는 것만 체크하고 그것만 보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직류 자체가 해석이 안 되면 교류회로는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직류회로에 대한 해석들 1, 2, 3장을 공부하실 때 제대로 좀 공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한번 쭉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회로 이론하면서 조금 더 추가하긴 할 건데 어쨌든 여기서 이 내용 하면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학은 여기서 안 할 겁니다. 4장이 전자기학이 될 건데요. 이 전자기학은 나중에 전자기학 파트에서 그냥 아예 하기로 하고 이 책에서는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니까 그냥 넘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류회로예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열심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류회로 해서 이건 더 할 말이 없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당연히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책에서 교류회로는요, 이제 교류를 다루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대한 개념부터 해가지고 그냥 교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여기서 하고요.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책이 아니라 이제 회로 이론 책에서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룰 거니까 교류회로에 대해서 하는데 어쨌든 직류회로 해석이 돼야만 교류회로가 될 거니까 교류회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본 사항까지는 여기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됐으면 이제 과도요. 그죠? 여전히 우리 시험 문제의 하나의 주제입니다. 주제니까 이 과도 현상에 대해서도 좀 정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게 예전에는 좀 많이 나왔던 형태 같은데 근래에는 좀 문제가 과도는 좀 덜 나오는 것 같은데 올해도 어쨌든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도 과도 문제는 하나 언급이 됐죠. 그죠? 그래서 언급됐고 이 과도 현상과 관련돼서 이제 같이 나오는 게 이제 회로 이론 쪽에서는 위분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위방을 해석하는 게 이제 과도 현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과도 해석 잘 하시면 위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없을 거니까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포트요. 투포트 회로 아니면 4단자망이라고도 하고 포트 2개, 투포트 회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투포트 회로에 대한 기본 해석을 누누이 강조를 하거든요. 강조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해서 무시를 많이 해요. 무시를 많이 하는데 시험에 나옵니다.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냥 봐주시고 올해도 투포트 표현법을 이제 알면 별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그런 게 투포트 형식으로 뭔가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내가 평상시에 안 했던 파트라는 생각을 들어가지고 틀렸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중요하니까 잘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L이죠. 그죠? 유도결합 회로라고 했던 코일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 유도결합 회로는 전자하는 사람들은 좀 덜 나오긴 하지만 전기하는 쪽에서는 그냥 막 필요한 내용인데 전자는 좀 덜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유도결합 회로도 그냥 열심히 좀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내용들이 이런 내용인데요. 자기학 빼고는 그냥 다 해석을 해 나갈 겁니다. 해석을 해 나갈 거고 이쪽 할 때는요. 전공을 하셔도 이 수업은 제가 좀 비전공자다 생각하고 그냥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이게 원체 중요합니다. 교류에 대한 이해에서 이 이해가 안 되면 회로 이론 자체 전체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은 전공을 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해 나갈 거니까 내가 너무 기초적이다 생각되면 그냥 이쪽 귀로 듣고 그냥 흘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알아들을 좀 필요하다 싶으면 좀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있는 주제들은 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험에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교류회로에 기초해가지고 5장이 1장, 2장, 3장 1장하고 5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고 6장 과도
7장의 투포트. 라플라스는 회로 이론의 파트에서 나오는 게 주가 되니까 여기서 이 책에서는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루지,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업 시작할게요. 1장입니다. 기초전기 이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전기의 본질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원자 구조예요. 대충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죠? 원자 구조는 가운데 뭐가 있고요? 핵이 있고 주위에 핵 주위를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면서 돌고 있다. 뭐 이건 다 아실 거고, 핵을 구성하는 물질이요. 이게 뭐 중성자하고, 물론 물리를 하면 좀 더 핵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지만 우리 전기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있다.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구조요. 자, 여기요. 이 원자는 어떤 원자죠? 리튬인가요?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 3번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자 번호 3번입니다. 원자 번호 3번은요, 가운데 핵에는요, 중성자의 개수가 3개가 있고 양성자의 개수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들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3개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원자 번호 3번이고 3번이 리튬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 전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실리콘 아니면 탄소. 탄소는 뭐 용어는 알아야 되는 거고, 얘는 탄소는 원자 번호 4번이죠, 그죠? 4번일 거고, 그럼 가운데 뭐야? 핵에 양성자가 4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성자도 4개 있을 거고요.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도, 미안합니다. 탄수가 4번이 아니라 6번이죠. 왜 이러죠? 시작을 그러네요. 양성자 6개 있고요. 중성자도 6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원자 번호 6번입니다. 이게 이렇게 쓰나요? 뭐 탄소 분리할 때,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건 표현법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건 뭐야? 양성자 개수, 그죠? 얘는 질량수라고 하는데, 이 질량수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중성자하고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중성자 더하기 합쳐놓은 이런 형태다. 그러면 실리콘은요? 원자 번호 몇 번이요? 14번이죠, 그죠? 14번이니까 양성자 14개 있고요. 주변에 전자가 14개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이제 실리콘의 원자 구조죠, 그죠? 자, 어쨌든 원자 구조는 가운데 뭐가 있고요? 핵이 있는데 핵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전자가 돌고 있다라는 이런 구조는 아실 겁니다. 자, 이때 전자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니까. 전자의 전하량이 얼마죠? 1점 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다. 이건 당연히 외워주셔야 되죠, 그죠? 자, 이때 이 양성자요, 이 플러스라고 표현할게요. 양성자의 전하량은 얼마죠? 플러스. 이건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데 전자는 원체 마이너스라는 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마이너스를 안 써도 마이너스라는 건 알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명시를 좀 해줘야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전하량은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다. 자, 그럼요. 여기요. 중성자는요?
얘는 전하량이 얼마죠? 중성자는 N을 많이 쓰나요? 중성자의 전하량은 얼마죠? 이건 중성자는 말 그대로 정기적인 성질이 없다는 거죠. 그죠? 중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건 0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상식 하나 더. 전자의 질량은요? 이건 저도 뭐, 이거 외우라고는 안 할 겁니다. 외우라고 안 하겠지만, 우리 학교 선생님을 하려면 외워 놓으셔야지. 그죠? 나중에 가르치려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요? 9.1, 09. 뭐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 kg. 양성자의 질량은요? 그게 컨닝하라는 말 아닌데. 자, 양성자의 질량은요? 질량은 저도 5대5입니다. 이건 항상 1.67인지 76인지 수업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이건 요렇게요. 전자의 질량보다 얼마요? 1840배 크다. 40배 정도 크다. 뭐 이렇게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외우시고, 그리고 9.109 곱하기 1840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게 1.76요, 67요? 67요? 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성 kg. 이 정도 되더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성자의 질량은요, M제로로 표시하겠습니다. 이건 양성자와 같다. 여기 근데 사투리가 진짜 우리 동네 사투리인데요. 자, 이 정도다. 그래서 이런 값들은 조금 외워 놓으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상식, 이제 수업하기 전에 상식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네? 이게 전자인가요? 이건 전자가 아니고 원자 핵입니다. 원자 핵입니다. 그럼 원자 핵이 이마트할 때요, 이 전자요, 그러니까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죠. 자, 돌 때 저는 이건 개념적으로 그랬고요. 실제로 이 반지름 얼마예요? 얼마로 돌까요? 이게 얘 반지름이 1cm입니다. 핵의 반지름이 1cm라고 했을 때, 여기 이거의 반지름은 얼마예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몰라도 되는 상식이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만요? 이게 1cm일 때 10,000cm? 1000, 이렇게 크나요? 한 3배 정도? 아니, 모르는 건 당연하잖아요. 저도 모르는데. 그냥 느낌상으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요, 제가 예전에 학교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실리콘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유리 같은 거 만들 수 있다. 유리 덩어리 만들 수 있다. 그럼 유리 덩어리 1cm, 가로 세로 높이 1cm인 유리 덩어리 만들려면 그 안에 실리콘 원자 몇 개나 있을 것 같냐?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가로 세로 높이 1cm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의 개수가 뭐 10개, 50개, 100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학생들이 뭐 엄청 뭐 이런 학생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적당하게 똑똑한 학생들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야, 진짜 원자에 대한 개념이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때문에 그 이후부터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데, 아무튼 이게 핵일 때요, 핵이 지금 이제 요마트할 때 주변에 돌고 있는 이 전자의 지름은 어느 정도, 반지름은 어느 정도 될까라고 했을 때, 그냥 TV를 보니까요,
이게 구슬이라고 생각하고, 구슬이 그 축구 경기장에 딱 볼 놓고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놓았을 때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의 궤도는 축구 경기장 관중석 그 테두리 있잖아요. 그 도는 테두리. 그 테두리 바깥쪽으로 이렇게 도는 궤도를 돈대요. 그래서 그런 궤도를 도니까 이거보다 훨씬 큰 궤도로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는 엄청 뻥뻥 뚫려 있는 공간입니다. 이 전자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조밀하게 구조가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핵에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형태로 있다 보니까 이 원자들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런 구조로서 되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은 좀 알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축구 경기장이 있고요. 그 경기장에 킥오프 하는데 구슬을 놓았을 때 관중석 바깥쪽으로 이렇게 도는 이 테두리로서 전자가 돌고 있다라는 이런 개념 정도는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원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 개념 정도는 자기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중성자하고 양성자하고 전자로 구성되는데 전하량은 요거고, 그 다음에 질량은 한 요 정도 되더라. 그리고 중성자의 질량은 양성자하고 질량은 크기가 같더라 라는 거고, 전자는 이 1840개를 모아야만 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 나오니까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이 핵의 질량이죠. 그죠? 전자 1840개 모아봐야 핵에 있는 양성자 하나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아무리 많아도 전자 뭐 100개, 200개 이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수준이니까 원자의 질량은 다 여기 잡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탄소 이야기할 때 탄소 원자 번호가 6번이면 전자가 6개 있거든요. 그런데 양성자가 6개 있거든요. 그럼 중성자도 6개 있으니까 질량은 12개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자, 그때 이건 알아서 봐두시고요. 그때 이거요. 요거. 이 전자, 궤도 전자죠. 그죠? 자, 저기요. 저 궤도 전자 떼내 본 적 있나요? 아니, 여기. 네. 저 궤도 전자를 떼본 적 없나요? 저기요. 이 궤도 전자 떼본 적 있어요? 없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궤도 전자를 안 떼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니다. 요즘은 안 떼봤을 수도 있겠다. 제가 어릴 때는 다 책받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요즘은 연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받침 열심히 이렇게 부벼가지고 앞사람 머리카락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 팍 떠져. 그죠? 초등학교 때 많이 하잖아요. 그 책받침을 이렇게 열심히 부빈다는 그 행위가 이 전자예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면 이 궤도 전자 중에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은 이 열 에너지에 의해서 여기에 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밖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가 있으면 얘는 전자가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떨어져 나오면 이 전자는 이제 핵의 구속력을 벗어난 전자라는 이름으로 얘에 있는 전자들은 궤도 전자 또는 구속 전자라는 이름을 쓰는데 얘는 이제 자유전자죠. 그렇죠? 자유전자가 되고, 전자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요거도 필요하고 요거도 필요해요. 근데 전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전기는 전류가 흐른다, 전자가 흘러간다 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때 흐르는 건 이거예요. 전기하는 사람들은 요것만 전자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자하는 사람들은 궤도 전자도 고민을 하고 자유전자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건데, 어쨌든 우리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면 최외곽 전자는 좀 그나마 떨어뜨려내기가 좀 수월하더라. 그래서 궤도에서 붙어 있는 것을 이렇게 떼낼 수가 있더라 하는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전기에서. 대전된 전기,
전하보다는 전하, 뭐 이런 전하 쪽을 용어를 많이 쓰지만 어쨌든 대전이 된이라는 의미로서 쓰는데 그 대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 사실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여기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원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원래는 최외곽전자 6개, 외곽전자, 전자 6개고, 양성자 6개고, 중성자 6개로 되어 있는 탄소인데, 이게 탄소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없지만, 이게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면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이게 떨어져 나가버리면, 여기는 전자가 3개가, 하나, 둘, 세 개, 5개가 되고, 그죠? 양성자는 6개가 됩니다. 6개가 되는 이런 원자가 될 거고. 그리고 탄소에서는 진짜 이런 일은 진짜 없어요. 진짜 없지만 개념적으로. 여기에 주변에 놀고 있는 전자가 이 궤도로 들어와 버릴 수도 있죠. 들어와 버리면 여기는 양성자는 6개로 더 이상 변화가 없는데 이 전자는 다 합치면 7개가 되죠. 그래서 7개가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거고요. 이게 생긴다면 이 원자 입장에서는 전자의 개수하고 양성자의 개수를 세하려 보니까 전자가 많더라. 그럼 이 원자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전기를 띠더라. 그죠? 그리고 얘는요. 전자의 개수보다 양성자의 개수가 많으니까 이 원자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띠더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 양성자하고 전자의 개수가 똑같은 애들은 정기적으로는 중성 상태를 띠게 되더라. 라고 해가지고 원자가 정기적인 성질을 띨 수도 있더라. 그래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냐 하나가 더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서 우리는 대전대엔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대전대엔이라는 단어는 중성으로 존재하는 어떤 물질에 어떤 외부에서 자극을 가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플러스나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띠게 되는 그 상태를 대전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된 형태. 그래서 대전된 전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 정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당연하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공학에서는 전자 하면 이 자유전자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전자공학에서는 자유전자도 있지만 궤도전자라는 이야기를 쓸 거니까 같이 좀 잘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하고 전기량. 전하라는 단어. 이건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전하량, 전기량. 뭐 이런 건 이게 뭔데?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책받침이 있거든요. 책받침을 열심히 이렇게 부비면 전자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게 책받침 밖으로 나와서 옷 속에 들어가 버려요. 옷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 책받침에는 떨어져 나간 전자가 있는 원자가 이렇게 플러스를 띠는 원자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고, 이 원자에 의해서 전기적인 성질이, 그죠? 플러스 전기적인 성질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게 전하량이 증가한다, 전기량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 옷은요, 옷 속에서는 사실 전자가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로 빠질지 모르니까 말을 하긴 좀 불편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책받침이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된다. 그리고 그 전기의 양을 전하량이다, 전기량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더라. 많이 떨어져 나가면 얘가 많을 거다, 그죠? 크기가 클 거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 전기적인 양을 표현하는 기호가 Q다 라는 것 정도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요,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이니까 이 정도의 전하량, 전기량이 떨어져 나간 거니까 양성자도 그러면 전자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양전기가 플러스로 이만큼 있을 거다. 근데 그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면 이게 총 전하량이 곱하기 6이 될 거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옷 속으로 간 전체 전하량이 얼마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전기가 이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게 E가 요거죠, 그죠? 마이너스 이겁니다. 근데 이게 개수가 몇 개가 되면 그 개수만큼의 총 전하량이 만들어진다 라고 해가지고 이 전하량이라는 단어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전자 하나의 전하량에다가 전자의 개수를 곱한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것 정도는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하하고 전기량 해가지고요. 전하, 대전된 전기다. 그래서 전기량,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양이고요. 그걸 우리는 쿨롱으로 표현하더라.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라는 이 전자를 몇 개를 모으면 1쿨롱이 될 거냐? 1쿨롱의 전하량을 만들려면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되는데 라는 이런 단어는 전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전자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암기입니다. 전기는 그럴 수 있겠네 라고 봐주셔도 되지만, 자, 하나의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 얼마라고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입니다. 물론 마이너스죠, 그죠? 전자니까. 근데 이게 개수가 몇 개요? N개가 있으면 총 이 N개 모여서 1쿨롱을 만든다 라고 하니까 얘는 이게 1이 된다. 그러면 N은 얼마요?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이거 계산하면 6.24 곱하기 10의 18성계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 정도는 상식으로 좀 봐주시고,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상식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전자가 모여가지고 전하를 만든다 라는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요. 아직 이런 시험은 우리 시험에 등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 아니까 그냥 막 할게요. 자, 지금 현재 플러스 10V를 걸고 저항이 2옴입니다. 2옴이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흘러가지고, 그죠? 전류가 흘러갈 겁니다. 그럼 이때 이 도선의 단면입니다. 이 도선의 단면을 1초 동안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는 몇 개냐?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이제 기능사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데는 좀 나와요. 1초에 이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가 몇 개냐? 몇 개죠? 이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10V의 2옴이니까 흐르는 전류가 얼마요? 5A고, 그죠? 그리고 우리 전류의 정의는 단위 시간에 흐르는 전하량이다 라는 거. 이제 이건 앞으로 나올 거니까 지금은 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5A가 된다. 그러면 1초에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1초에 통과하는 전하량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하량을 구하니까 Q는 IT니까 IT인데 I는 5A하고 시간은 1초라고 했으니까 이거 5쿨롱이 통과하는구나. 그러면 1초에 이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 5쿨롱이고요. 그러면 5쿨롱이 통과하려면 좀 전에 저기 계산됐듯이 1쿨롱의 전하를 만들려면 1쿨롱의 전하를 만들려면 전자의 개수가 6.24 곱하기 10의 18성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5쿨롱 만들려면 여기에 곱하기 5 해가지고 한 32죠, 그죠? 31이나 뭐 그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31 곱하기 10의 18성계 정도. 이 정도의 전자가 흘러가야만 5A의 전류가 흐르는 그런 개념이 된다 라는 것 정도를 좀 한번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전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요, 전기를 하든 전자를 하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애예요. 눈에 안 보이는 애를 우리는 이해를 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면 눈에 안 보이는 애를 눈에 보이는 걸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전자가 몇 개 흘러가고 어떻게 흘러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봐야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때도 그래도 좀 실감 있게 설명을 해 나갈 수 있거든요. 수업 실현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요건 좀 생각을 해보면서 봐주셔야 될 수치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생각보다 많은 전자가 흘러가야 1쿨롱을 만듭니다.
저는 처음에 1플롱을 만들 때 전자가 저만큼 흘러간다는 건 상상을 못 했거든요. 저 정도로 많이 전자가 흘러가야 1플롱이 되나? 1암페어가 되나? 뭐 이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많은 전자가 흘러가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단어는 그냥 지금은 우리는 안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가전자에는 최외곽 전자를 이야기하더라라는 것 정도는 알아서 봐주시고, 그죠? 이건 나중에 전자하는 사람들만 알면 됩니다. 자, 뭐 여기 문제는 대충 한번 풀어봅시다. 원자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이라고 되어 가지고요. 양성자입니다. 양성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은 그 크기가 같다. 원자핵이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전자가 아니라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죠?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숫자하고 같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 기능사 시험 문제입니다. 예, 기능사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물질의 구성요소하고 관계없는 것, 구성요소하고 관계없는 것 해가지고 중성자, 그다음에 양성자, 전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얘는 이제 빛을 알갱이화 시켜놓은 거죠, 그죠? 입자화 시켜놓은 겁니다. 전자하고 양성자의 성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며, 같은 종류의 전기는 플러스끼리는 서로 반발하고, 그죠? 반발하고, 다른 종류의 전기는 서로 흡입을 하게 되더라. 전자의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kg이고, 양성자는 전자보다 한 1840배 정도 무겁더라라고 하는 거, 이 정도는 상식. 한 개의 전자하고 양성자가 가지는 전기량의 절대값은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롬. 원자에서 양성자의 숫자는 원자 번호하고 같더라. 그래서 우리 원자 번호 6번이라고 하는 것은 핵에 있는 양성자가 6개다 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더라. 이건 그냥 상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식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알아서 정리를 하는 거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다 봤던 내용인데 한번 용어 정도는 한번 보자라고 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전자를 할 때 가장 기본 용어가 좀 전에 전하량 했습니다. 전하량이라는 단어도 해야 되고, 은연중에 제가 전압이라는 단어도 썼고, 그죠? 그 다음에 전류라는 단어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그리고 이제 커패시터, 정전 용량이라는 단어도 한번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뭐가 있죠? 더 중요한 단어를 빼먹었네요. 저항이라는 단어도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용어들은요, 언제든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전자에서 가장 기본 공식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 오음의 법칙. 뭐죠? 오음의 법칙. 근데 오음의 법칙을 나중에 우리는 면접 볼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오음의 법칙이 뭐냐라는 이런 것을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수업을 할 때는 오음의 법칙이 뭐냐라는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음의 법칙을 V는 IR이라고 하시면 이게 듣는 사람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이게 법칙을 정확하게 이야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음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너무 많이 쓰는 단어가 이거지만 우리는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오음의 법칙을 항상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는 수업하면서 오음의 법칙이 뭔데요? 라고 질문을 해볼 거고 발문을 할 거고, 그죠? 그럼 대답을 해놓는 걸 듣고 나서 또 고쳐서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오음의 법칙이 정의가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이 먼저 시작하거든요. 전류는. 그러니까 이 수식을 말로서 표현하는데 얘는 전류는이 아니잖아요. 전하번이잖아요. 그죠? 전하번이고 얘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요. 전압에는 비례한다. 라는 그런 말을 써줘야 될 게 오음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 오음의 법칙을 이렇게 써주는 연습을 좀 계속 해주시고 말로서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해도 이런 걸 정확하게 하면 나중에 수업 실현을 할 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만큼 중요한 공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좀 전에 했던 이거예요.
이거보다는 이거죠, 그죠? 전류I가 뭔데요? 전류가 뭐예요? 라고 하면 역시 말로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할 겁니다. 그죠? 전류가 뭔데요? 라고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대답 안 할 거예요? 자, 일단 거기 수업 시간에 제가 질문 많이 하는 건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적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맞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을 뱉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뱉어내는 연습을 좀 많이 하고 해야 나중에 자기가 수업할 때도 좀 도움이 될 거고, 그렇게 하니까 일단 많이 뱉어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것보다 해야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다 아는데 열심히 설명할 수는 없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좀 더 설명을 해줄 거고, 잘 알면 적게 설명하고 다른 걸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요. 가능하면 해주세요. 이것도 나중에 질문 많이 해야 될 내용입니다. 전류가 뭔데요? 라고 하면요. 전류가 뭔데요? 라고 하면 전하의 흐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겁니다. 이걸 말로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건 전하량이고 시간이죠. 자, 이런 걸 말로서 표현하는 게 단위 시간에 흐르는 전하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T분의 Q를 말로서 표현할 때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전하량이 얼마나 많냐. 그래서 전류가 뭔데요? 라고 했을 때 전류는 전자의 흐름이요 라고 대답을 하면 그건 50점짜리 답이고, 그죠? 이게 1초 동안 통과하는 전자의 흐름요, 전자의 양요 라고, 전하의 양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100점짜리 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니까 이 수식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이걸 말로써 이렇게 계속 되뇌이는 연습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Q는 10의. 이것도 많이 씁니다. 이게 콘덴스가 들어가는 회로에서는요. 콘덴스가 들어가는 회로에서는 얘도 많이 쓰는 수식이니까 알아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정전 용량은 아니면 전위가 뭔데요? 정전 용량이 뭔데요? 라고 하면 단위 전압당 전하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언급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은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전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공식입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얘도 이것만큼 중요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 콘덴서는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이 공식은. 그래서 Q 이런 거. 그래서 아마 수험서 같은 거 보면 이런 그림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여기 옛날에 자기점 보고 할 때 이렇게 해놓고 위에 올라가는 것은 V고 여기 IR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하든 이걸 외우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이 세 가지 공식은 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외워져야 될 공식입니다. 공식이니까 봐두시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세 번째는 이걸 알고 활용을 잘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이제 전공이 쉬워집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거 중요한 공식입니다. 중요한 공식이니까 알아서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2장입니다. 자, 이거 전기회로에서 기본 용어들 해가지고요, 나와 있는데 이겁니다. 이런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게 뭐요?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죠? 이게 수조에 물이 요만큼 담겨져 있고요. 담겨져 있고, 이 수조 꼭지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밸브를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빠져나가고 있을 때 여기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지금 물이 이 정도 차 있는 순간을 딱 사진을 찍어 놓은 거죠. 그죠? 자, 이때 우리는 이 수조에서 물이 흘러가려면 분명히 수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물이 높이 받쳐져 있으면요. 받쳐져 있으면 수압이 좀 세니까 물이 좀 잘 흘러갈 거고, 그죠? 그리고 물이
얼마 안 들어있으면 좀 수압이 적으니까 물이 덜 흘러갈 거다. 그리고 또 역시 밸브를요, 확 열어놓으면 물이 많이 흘러갈 거고, 밸브를 잠가 놓으면 물은 흘러가는 일이 좀 적을 거다. 그리고 양동이에 물이 받치는 건, 양동이가 그릇이 좀 크냐, 그릇이 작냐에 따라서 물이 차올라가는 속도도 좀 빠르고 늦게 될 거다. 이런 거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쓰는 전압이라는 말은 이 그림과 비교해서 보면 어쨌든 무슨 압력이잖아요, 그죠? 수압, 물을 밀어내는 힘,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 해가지고 나오니까 우리는 앞으로 전압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보다는 많이 써야 될 게 이거죠, 그죠? 기전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게 뭐라고요? 전류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힘이죠. 그래서 기전력이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전류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힘이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힘이 여기에 있는 이 수압입니다. 그래서 수압이라서 이게 물이 많이 다 차면 수압이 좀 셀 거고 물이 작으면 수압이 작을 겁니다. 그래서 물의 압력과 관련된 내용이 전기에서는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라는 거 기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전력, 전류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힘입니다. 힘이 되는 이건 수압과 관련된다. 그래서 이 물의 높이가 전압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수압에 의해서 물이 흘러갈 거예요. 그럼 물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물 하면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물의 흐름은 흐름과 관련된 것은 분명히 전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의 흐름을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물이 흘러간 총량, 흘러간 물의 총량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이게 지금 이제 흐르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물의 개념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사용하는 용어가 아까 전에 했던 Q는 NE라고 해가지고요. 전자가 지금 이제 쭉 흘러가가지고 총 몇 개 흘러갔냐라고 하면 총 전하량이 얼마다 라고 될 거니까 이게 쭉 흘러가서 차 있는 이 안에 있는 총물의 양요. 총물의 양은 이게 전자가 있으면서 전자의 개수가 N개 있는 거예요. N개 있으니까 이 총 흘러간 물의 양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전하량이고요. 그죠? 전하량이고 지금 당장 흐르고 있는 물의 양. 그럼 흐르고 있는 물의 양을 이야기할 때는 총 흘러간 물의 양이 많다 작다 이것도 분명히 사용되지만 단위 시간에 흐르는 물의 양이 많다 작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초에 흐르는 물의 양이 얼마나 많냐 적냐를 가지고 이게 분명히 전류의 개념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의 흐름에 해당되는데 그냥 흐름이 아니라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물의 양, 그게 전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전류라는 것은 항상 단위 시간당 흐르는 물의 양이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총 흘러간 물의 양은 전하량이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총 흘러간 물의 양은요, 이건 분명히 확실해요. Q는 N이가 확실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공식이 Q는 IT죠, 그죠? 단위 시간에 흘러간 물의 양이 된다라고 해서 Q는 IT, Q는 N이라는 이 공식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 그림에서 전자가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단위 시간에 흐르는 물의 양이 많냐 작냐가 전류가 크다 작다. 그래서 이건 요겁니다, 그죠? 여기가 100리터가 찼는데 1초에 1리터가 온다. 그럼 이건 분명히 100초 동안 흘러갔을 거다. 근데 이 100리터가 물이 찼는데 1초에 5리터가 온다, 흘러나간다 라고 하면 이건 20초만 있어도 100리터가 찼을 거다 라는 그런 개념이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이때 1초에 흘러간 물의 양은 전류의 관점이 될 거고, 그리고 시간이죠, 그죠? 곱하기 시간을 하면 이게 총 흘러간 물의 양이 될 거다 라고 해서
총 흘러간 물의 양과 단시간에 흐르는 물의 양과 시간의 관계. 그래서 Q는 IT다라는 이 공식은 뭐 이 그림에서 그냥 당연한 그림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려주는 이 수압의 크기가 전기회로에서 보면 전압의 크기하고 같고, 그다음에 이 흘러가는 물의 양은 전류량이고요. 이 밸브는 물의 흐름을 막아주는 하나의 요소가 되니까 우리는 흐름을 막는다라고 해서 저항이다라고 용어를 쓰더라. 이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아는 내용이니까 알아서 봐주시고요. 자, 아무튼 이 그림을 이해를 못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 그림을 보시면서 뭘 확인하라고요? Q는 IT다 라는 거, 이거 공식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들어오는 물의 양 Q예요. 근데 이 물의 높이 얼마예요? 수압이 이제 양동이에 물이 차면 수압이 생기는 거예요. 수압이 생기니까 이 차는 물의 높이가 V예요. 그리고 양동이의 그릇의 그릇의 크기가 보통 우리는 C라고 하고요. 전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의미로서 쓰는 게 정전 용량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전 용량이다라는 단어를 하나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전 용량 C, 전압 V, 전하량 Q 해가지고 총 차는 물의 양, 그리고 물의 높이, 그다음에 그릇의 크기 해가지고 이 물의 양 Q가 뭐라고요? Q는 그릇의 크기에다가 그릇의 높이, 물에 담기는 높이를 곱하면 이 총 전하량이 된다 라고 해서 Q는 CV다 라는 이 공식, 여기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 Q는 CV입니다. 양동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정전 용량이라는 단어로 많이 쓸 겁니다. 많이 쓸 거니까 이게 C다라는 걸, 양동이의 밑변의 크기다라는 것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아무튼 이 그림 정도는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미 법칙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여기서 또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요. 아무튼 이 그림에서 오미 법칙이 뭔데라고 하면, 아까 전에 오미 법칙은요, I는 R분의 V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데라고 하면 이거죠. 수압이 이 정도 당겨져 있어요.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V를 일정하게 해놓고요.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밸브죠. 밸브를 제가 연다. R을 작게 한다. R을 작게 하면 밸브를 열면 물이 잘 흐르죠. I가 커진다. 밸브를 잠근다. R을 크게 하면 물은 덜 흐를 거니까 물은 작아진다 라고 해가지고, V가 일정한 상태에서 R을 크게 하면 I가 작아지고 R을 작게 하면 I가 커지는 거니까 I하고 R은 무슨 관계다? I하고 R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이 반비례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한 게 요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많이 써야 될 수식입니다. 그래서 반비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 그 다음에 R을 일정하게 하고 R을 고정시켜 놓고, 그죠? 콘스탄트 합니다. 그래서 R을 딱 요만큼 해놓고 수압을 요만큼 하면요, 물을 요만큼 담아놓고 흘리면요, 수압이 작으니까 V가 작을 때는 I도 작더라. 근데 물을 요만큼 담아 놓으면요, 수압이 세니까 어쨌든 I도 커지더라. I도 커지더라. 이렇게 커지니까 전압을 키우면 전류도 같이 커지고, 전압을 낮추면 전류도 같이 작아지니까 이런 관계는, 얘를 키울 때 얘가 커지고 얘를 낮추면 같이 작아지는 이런 관계는 비례관계라고 하고, 이 비례관계를 수식으로 하면 I는 V와 비례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러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하는 공식이 오미 법칙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미 법칙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이 공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이니까 이 그래프에서, 그냥 이 그림에서 요거 하나는 좀 보면서 정의를 해달라.
보통 비전공자하고 수업을 할 때는요, 여기 이 내용 한 페이지 가지고 1시간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미 법칙에 대한 내용들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류하고 전하량의 관계, Q는 IT다 라는 이 관계도 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전 용량하고 전하량의 관계, Q는 CV다 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면서, 아무튼 이 그림요, 이 그림에서 밸브를 열었을 때 닫을 때 물이 어떻게, 그리고 여기에 양동이에 물이 담기는 관계, 그리고 흘러나오는 물의 양의 관계, 이런 관계를 좀 잘 정의해서 자기과 시켜주세요. 그래서 요거 3개 공식은요, 이거 3개, 이 3개 공식은 전기 전자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일 중요한 공식이니까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수업 실현하다가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잘 정리를 해서 수업 실현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냥 기본 문제니까요, 그냥 알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미의 법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아서 보시면 되고, 그죠? 2번입니다. 어떤 도체의 단면을 30분 동안 5400풀롱의 전기량이 이동했다. 전류의 크기는 얼만데? 라고 하니까, 이건 30분 동안이라는 것은 시간이고, 전기량 이동했다는 Q이고, 물어본 건 전류 I니까 I는 T분의 Q다. 시간이 30분이니까요, 초로 고치면 60이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2개 없애고 6, 9, 54인가요? 4만 피하다. 또 하는 것은 그냥 알아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게 기능사 문제에 진짜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학교 가서 가르칠 때는 이런 거 위주로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뭐라고 그러냐? 라고 하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은요, 기전력이다. 그래서 이런 거고, 그러면 기전력이 전류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힘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건 뭐예요? 기전력. 이게 전기력보다는 기전력이라는 단어죠. 기전력. 전류의 흐름을, 이게 일어날 기자입니다. 발생시킬 기자거든요. 그래서 발생시키는 힘력자예요. 그러면 기자력은요? 자속? 이게 자속이죠. 그죠? 자속 파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힘이에요. 이건 기자력이죠. 그래서 기전력은 V인데, V하고 볼트고 기호를 V로 많이 쓰는데요. 그리고 E도 많이 쓰죠. 근데 기자력은 자속의 힘을, 자속을 발생시키는 힘은 생각보다 단위가 I입니다. I인데 이제 NI죠. 그렇죠? NI라는 형태로서 많이 쓰고, 기호로는 F를 많이 써요. F는 NI. 이런, 단위가 NI가 아니라 암페어 턴이죠. 암페어 턴이고, F는 NI.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건 기자력. 이건 기전력. 자, 오미의 법칙에서 전류의 크기는 다음 중에서 어느 것에 비례하는가? 이게 기능사 문제입니다. 처음에 이 페이지는 1장은요, 기능사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많은데, 어쨌든 오미의 법칙에서 전류의 크기는 다음 중에서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하더라. 저항이 25민 도체에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 도체 양단의 전압을 얼마인가라고 하니까 역시 오미의 법칙이죠. 그죠? V는 IR. 이렇게 해서 100V다. 자, 어떤 저항 R에 1분 동안 100V의 기전력을 가했을 때 1200풀롱의 전하가 이동했다고 한다. 이 저항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에 100V 전압을 걸었는데요.
여기에 Q가 1200 쿨롱이 흘렀대요. 이 도선의 단면을 봤더니 1분 동안이죠. 1분 동안 1200 쿨롱이 흘렀다. 그래서 양동이에 물을 채웠는데요. 물을 채웠는데 그릇에 뭐 크기하고 상관없이 들어온 물의 총량이, 이게 찬 물의 양이 1200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1분 동안 받은 물의 양이에요. 1분 동안. 그러면 1초에 얼마가 들어왔다라는 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1분 동안 1200 쿨롱이니까 1초에는 이건 60을 나누면 20 암페어 정도가, 20 쿨롱 정도가 흘렀을 거다. 그리고 단시간에 흐르는 전하량을 우리는 뭐라 부르고요? 전류다. 그래서 초당 흐르는 전하량이 전류니까 전류가 20암페어다. 그러면 50V 전압을 걸었는데 전류가 20A 흐르면 저항 R은요? 한 5옴 정도 되겠다. R은 I분의 V다. 뭐 이런 관계는 되잖아요. 그죠? 자, 7번 한번 풀어볼래요?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그 책은 본인 거예요. 네. 17학번이에요. 자, IT가 2 플러스 2T 플러스입니다. 우리 좀 전에 제가 전류 I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하면 단위 시간에 흐르는 전하량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단위 시간에 흐르는 전하량을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이거는 균일, 전하가 일정하게 흐를 때는 보통 이 공식을 쓰죠. 그죠? 이 공식을 쓰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건 전하가 시간에 따라서 변동을 할 때는 dt분의 dq죠. 그래서 전공 서적, 대학교 서적에서 전류는 무조건 이겁니다. 고등학교 책에서 전류는 이거지만, 대학 전공 서적에서는 이거거든요. 전류의 정의는 dt분의 dq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dq는 뭐예요? it의 dt. 그냥 양변의 t에 대해서 적분. 이렇게 되니까 우변은 q죠. q는 인테그랄 it의 dt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하량이죠. 그죠? 전하량의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q는 뭐예요? 이 위의 공식에서는 it죠. 그래서 어떨 때는 q는 it고요. 어떨 때는 q가 it의 dt를 적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 앞으로 우리가 많이 써야 될 관계입니다. 이것 둘은 뭐 수식에서 뭐 별반 차이는 없잖아요. 그죠? 얘는 시간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뀌고 있으니까 적분을 한 거고, 얘는 안 바뀌니까 이거죠. 시간에 따라서 전류 IT가요 일정하다. 일정하면 여기서 요까지 시간, 이 시간에 통과한 총 전하량이 얼마냐라고 하면 이 면적인 거예요. 이게 시간이고 이게 I니까 이건 IT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전류가 이렇게 되면서 시간에 따라서 변동을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시간 동안 총 흐른 전하량이 얼마냐라고 하면 이 면적을 구해야 돼요. 이 면적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면적은 눈으로 못 구하죠. 그죠? 얘는 못 구하는데 이건 눈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로 얼마, 가로 얼마, 세로 얼마 하니까 면적이야. 그냥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똑같은 걸 구할 때도
요걸 해야 될 때하고 적분을 해야 될 때는 분명히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균일하게 돼 있을 때는 이거 적분을 해도 적분을 한단 말이 면적 구하는 거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이 면적이 적분한 면적이다. 근데 얘는 적분을 하라고 하면 이 면적 구하는 건데 면적은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를 못 구하니까 우리는 공식을 빌려서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공식을 빌려서 이제 얘를 이 수식을 여기 대입시키면 이 공식을 통과하면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 적분이라는 거요. 이 기호를 누가 만들었는지 이걸 의미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 같아요. 그죠? 이 면적을 손으로 다 구해야 되는데 손으로 구하지 않고 이게 기호에 그냥 집어넣으면 어쨌든 계산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 같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자기약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적분을 해야 될 때하고 그냥 곱해야 될 때. 그러니까 쉬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할 때 정확한 의미를 좀 봐주시고 이게 앞으로 다른 어려운 내용에 갈 때 이걸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게끔 좀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똑같은 개념이지만 그냥 곱해야 될 때하고 적분을 해야 될 때 이건 좀 상황을 좀 잘 봐주시고 어쨌든 지금 현재 그냥 곱하는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을 때고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하면 이 적분을 하더라. 근데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데 제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직선으로 하면요. 이거죠? 이건 너무 높나요? y 절편이 너무 큰데 그냥 대충 이해합시다. 네, 안 맞지만. 여기가 2예요. 여기가 얼마요? 60초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IT가 2T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여기가 60이면요. 여기는 얼마가 된다고요? 124가 좀 122가 되나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 사각형 면적 얼마요? 너무 그림을 리얼하게 한다고 해서 너무 작게 해놓으니까 불편하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각형 면적 얼마요? 이런 사각형 면적은 우리가 요거죠. 이 사각형 하나 뒤집어 가지고 그죠? 뒤집어 가지고 면적을 만들면 이게 직사각형이 되고 그럼 여기는 이게 2고 이게 122니까 이 높이는 124가 되고 윗변은 60이니까 60 곱하기 124 120인가요? 124 맞나요? 나누기 2 이게 이 사각형의 면적이다 라고 해가지고 계산하면 이게 30이니까 얼마요? 3720이라는 이런 면적이 나옵니다. 이게 전류 IT가 이걸 때 총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이 뭔데? 라고 하면 Q는 인테그랄 0부터 60까지 2T 플러스 2의 T 요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적분은 1차 함수니까 이게 적분을 우리 면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2차가 되면요 면적 못 구하죠. 우리가 손으로는 못 구하니까 무조건 수식에서 도움을 빌려야죠, 그죠? 그래서 빌려 써야 되는 건데 아무튼 이거다. 그럼 t제곱 플러스 2t를 하면 3600하고 120이니까 3720이더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요 관계는 알아서 봐두시고요. 근데 이 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는요, 앞으로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될 때하고 그냥 곱해서 어떻게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구별 정도 하시고 나중에 학교 가셔가지고 학생들한테 어쨌든 이런 의미를 좀 가르쳐 주면서 좀 쉽게 가르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렵게 가르쳐도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학교 가시면 그런 학생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조금 가능하면 쉽게 좀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고등학교 책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고 시험 문제죠, 그죠? 공고 학생들 공무원 되는 시험 문제. 그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전지를 접속했을 때 단자 3과 5 사이의 전이차. 앞으로 우리가 많이 나올 겁니다. V35는 그냥 V3 빼기 V5. 전이차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거. 전압이라는 걸 표현할 때는요, 전압은 무조건 한 씀만 가하면 전압 측정이 안 되죠. 전압은 무조건 양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양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V35 하면 3번하고 5번 사이의 양단 전압이죠. 그러면 V3은 뭐죠? 네? 3번 단자의 전압이죠, 그죠? 근데 한 선이잖아요, 3은. 그러니까 전압을 표현할 때 첨자가 하나만 있으면요, 하나만 있으면 분명히 여기 3번 단자는 맞아요. 나머지 한 선 어디 있어요? 이건 접지에 있죠, 그죠? 그래서 전압을 표현할 때 이게 단자 표현이 두 개가 돼 있으면 당연히 이 두 단 사이의 전압입니다. 근데 앞으로 전압을 표현할 때 단자가 하나만 표시되어 있으면 이 점과 그 회로의 기준, 그죠? 우리는 보통 접지로 잡죠, 그죠? 접지하고 이 점 사이의 전압, 접지하고 이 점 사이의 전압,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많이 써야 될 표현입니다. 이것보다 많이 쓰는 표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니까 잘 봐주시고요. 그럼 여기는 접지고요. 0V 네요, 그죠? 여기가 1.5. 또 여기도 1.5니까 3. 또 3V 크니까 6. 여기는요, 이게 0이니까 0. 그러면 이게 1.5. 1.5 큰 게 0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5. 여기는 0. 여기는 1.5 크니까 1.5. 여기는 3.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3번하고 5번 사이의 전이라고 했으니까 이 단자 사이 전압은 여기는 3V하고 마이너스 1.5V네요, 그죠? 그래서 3 빼기 마이너스 1.5라는 이런 형태로 값을 낸다. 크게 문제된 내용은 아닌 거고요. 자, 도체에서 1초당 도체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유전자의 개수는 n이라고 할 때,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를 n이라.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총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를 n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가 n입니다.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하니까 전류 i는요, 분명히 t분의 q잖아요. 근데 이게 t분의 n이에요. 전자 하나에다가 총 통과한 전자의 개수예요. 근데 이에다가요, t분의 n, 총 통과한 전자를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단위 시간에 통과한 전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될 수 있더라라고 해가지고, 이건 총 통과한 전자의 개수고요. 이게 t를 나누면 1초에 통과한 전자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몰 n의 이가 되더라 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 이런 게, 우리 시험이 아니라 그 고등학생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왔어요. 공고 학생들 공무원 시험 보는데, 다음 중에서 전하량으로서 옳지 않는 것, 전하량이 될 수 없는 것 하면서 나온 게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프로,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프로, 그 다음에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프로, 그 다음에 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프로 하면서 보기 4개를 주면서 다음 중에서 전하량으로서 만족되지 않는 건 뭐냐? 라고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이 문제는 딱 보면 이게 전자의 그 전하량의 개수를, 전하량을 알고, 그리고 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은 2 곱하기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다. 얘는 3 곱하기죠, 그죠? 3 곱하기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다. 근데 얘는요, 얘는 6 곱하기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 되면 1.6 곱하기 6을 하면 9.6이 될 거예요. 7.2는요, 1.6, 3.2, 4.8
다음에 6.4죠, 그죠? 6.4고, 이거는 4.5 곱하기 4.5 맞나요? 6.4에 4.5 곱하기 2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전자는 양으로 되지 0.5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전자는 점 얼마로 존재하는 전자는 없어요. 전자는 한 개, 두 개, 세 개지 이렇게 존재하지 못한다. 그래서 전자는 이렇게 정수화된 전자 하나의 전화량에다가 정수로 곱해는 이런 것들은 전자의 전화량이 될 수 있지만 소수점으로 곱해지는 이런 것들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것도 있으니까 이 전자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개념 좀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문제는 그냥 수식입니다. 반지름이 2mm인 구리 도선에 2A의 전류가 흐를 때 1.602 곱하기 1.602 초 동안에 단면을 통과하는 자유전자의 개수 n이 얼마인데?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라지 n이라고 할게요. 총 개수가 얼마인데? 단, 전자의 진화량은 1.602 곱하기 10-19성이고 단위 체력당 요만큼의 자유전자가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거 좀 전에 했던 Q는 NE 하고요. Q는 IT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지금은 N을 물어봤으니까 2분의 IT다. 전류는 얼마요? 2A고요. 시간이 1.60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나온 게 2 곱하기 10에 19성기. 이만큼의 전자가 통과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전자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연습만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지금 1장을 제가 그냥 막 끝내버렸습니다. 보통 여기 비전공자 학생들하고 할 때는 이걸 2시간은 최소한 끌어야 될 수업을 1시간에 그냥 끝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뭘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는 느낌도 들고, 근데 다 알아들었죠. 이 정도는 다 알죠, 그죠? 그래서 안다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저항의 직병렬 관계 잠시 보고, 저항의 직병렬이 아니라 저항 색뒤죠, 그죠? 저항의 색뒤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수업에 해야 될 게 이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쉬운 내용 같다는 느낌도 들고 한데, 그래도 이런 내용은 뭐 한 번은 언급을 해야 되니까 그냥 쭉 그냥 안다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쉬었다 할게요.